평양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연소 공수특전 요원이 기밀 문서를 품고 38선 상공 돌파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사살령을 내렸고 무장 암살조가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던 최전방 침투 핵심 요원이 왜 조국의 등을 돌렸을까요? 삼엄한 무장 감시망을 혼자 어떻게 뚫고 살아남았을까요? 그 전모를 지금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DMZ 상공 300m에서 패러글라이더 하네스 줄을 두 손으로 틀어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가슴팍 안주머니에는 김한솔에게 전달해야 할 급비 문서 한 통이 방수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 자신도 절반밖에 몰랐습니다. 조명탄이 터지며 아래에서 총구가 하늘을 향해 올라오는 순간 저는 보조 낙하산 고리에 손가락을 걸면서 속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오늘 꼭 살아야 합니다. 김한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조카이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 신원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에게 저는 이 문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바람은 칼처럼 얼굴을 베어왔고 귀에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평양 우리 집 부엌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이시던 강냉이죽 냄새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희설입니다. 24, 평양 출신이에요. 고향은 평양 시내에서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 강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는 길에 늘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거든요. 저는 평양 외국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21살에 북한 공수특전부대 역사상 최연소 여성 요원으로 차출됐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어요. 부대 안에서도 동네 어르신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저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국이 저를 선택했다고, 나라를 위해 쓰인다는 게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어요. 훈련은 정말이지 지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뛰고 강을 건너고 손이 터지도록 매달리고 또 뛰었어요. 우리 부대가 익히는 건 무동력 글라이딩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엔진 없이 바람만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요. 남한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불린다던데 그것과 비슷한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리 없이 레이더에 안 잡히게 남한 후방에 침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어떤 날은 2시간씩 공중에 매달려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익혔고 어떤 날은 동료가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김정남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경호원이었습니다.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지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몇 차례 그 자리에 동행한 적이 있었고 그때 그의 아들 김한솔을 멀찍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체념도 두려움도 아닌 모든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건 제가 22살이던 해 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신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어머니는 사흘째 밥을 못 드셨고 저는 부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족에 대해 묻지 말라고 했어요. 체제를 위해 복무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사람도 방향을 바꾸는 법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해가 지나 저는 그 허공 300m 위에서 김한솔의 문서를 가슴에 품은 채 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진 그 봄 이후 저는 무언가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훈련을 했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천천히 뭔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그릇처럼. 아직 물이 새지는 않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제가 막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무음으로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부대 전원이 집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단상 위에는 3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선임 요원, 남 선생이라고 불리던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발목을 다친 제 부목을 직접 감아주던 사람이었고 밥을 굶는 날이면 자기 몫의 절반을 덜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반국가 행위라고 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순한 언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 서 있던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보도록 명령받았으니까요.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총성은 3번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너무나 빠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으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막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 선생이 무슨 말을 하려다 그 자리에 서게 됐을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남 선생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흔적 없이, 소리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머니에게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공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온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쪽지를 건네준 사람은 제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는 척 했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에야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밥이 없다. 추워서 못 살겠다. 아버지 소식 아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3문장을 저는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그리고 한 번에 통째로, 또 거꾸로. 읽을수록 가슴이 좁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당신 걱정을 입에 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밥이 없다고 쓰셨습니다. 추워서 못 살겠다고 쓰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겨울을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굶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작게 접어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꺼내서 한 번씩 읽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저는 그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 안에서 조용히 굴려봤습니다. 말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죄가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훈련 중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머니가 혼자 그 겨울을 버티다 쓰러지는 것. 그 아버지 소식을 묻는 마지막 줄을 아무 대답도 없이 두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기상했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그날부터 저는 2개의 삶을 동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삶. 그 무렵, 보위부 내 개혁파 선배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훈련장 구석에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했습니다. 하겠다고. 이유를 다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미 나갈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한솔에게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들고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사람과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저는 그날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저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그 말을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주문처럼, 기도처럼. 결심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물이 스며들듯 오래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출발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막사 창문 너머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거기서 멀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을 핑계삼아 전방 기지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고 패러글라이더 장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절벽 끝까지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문서는 가슴에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뛰어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저 아래는 죽음이고 저 너머는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훈련으로 단련된 몸도 막상 죽음의 가장자리 앞에서는 이렇게 굳어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년을 훈련해온 이 몸이 이 순간만큼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모으시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금지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그냥 혼잣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하시던 그 자세를 따라했습니다. 종교는 북한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발 살게 해달라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살아있는 다른 무엇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혼자이기에는 그 밤이 너무 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와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근거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것이 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배식이 조금 넉넉했습니다. 옥수수죽에 소금 절인 채소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밥이었으니까요. 한 숟갈 한 숟갈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짰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맛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밥을 먹던 내가 어디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그 순간만큼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가짜 웃음이었지만 완벽한 웃음이었습니다. 훈련이 그것만큼은 잘 가르쳐줬으니까요. 아무것도 들키지 않는 얼굴을. 자정이 지나서야 저는 움직였습니다. 훈련복 위에 방수 재킷을 껴입었습니다. 손목에 나침반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문서가 있는지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제자리에. 장비를 등에 짊어지고 절벽 끝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상보다 셌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더 빨리 날 수 있다고. 더 빨리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혼자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이마의 주름, 양쪽 눈가의 잔주름, 늘 조금 트여 있던 입술.
기억 속의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가 어떤 얼굴일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더 야위었을지, 얼마나 더 추우셨을지. 그 상상이 무서워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를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몸으로 아버지 소식도 모른 채 딸 하나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절벽 끝에 섰을 때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이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남쪽이 어디인지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공포라는 것이구나.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이 순간의 공포는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때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깜빡이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있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다음 기억은 바람 소리였습니다. 귀를 가득 채운 바람, 몸이 허공에 뜨는 감각, 그리고 아래를 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던 것. 아래를 보면 다리가 풀린다는 것을 훈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만 봤습니다. 어둠을 봤습니다. 그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DMZ 상공에서 난 기류가 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기류가 꺾이며 몸이 수십 미터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장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종줄을 당겨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패러글라이더가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추락이었습니다. 이대로 떨어진다는 생각이 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조 낙하산 고리를 잡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기체가 다시 펴졌습니다. 가까스로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였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뺨에 뭔가 흘렀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됐습니다. 북한 초소였습니다. 발각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서만은 넘겨야 한다. 제 목숨보다 그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순간 저는 살고 싶다는 것보다 해내고 싶다는 것이 더 강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종줄을 힘껏 당겨 고도를 높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팔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올라갔습니다. 조명탄의 빛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아래에 보이는 것은 북한의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잔디였습니다. 골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골프장인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초록색의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더는 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갈대숲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착지라기보다는 추락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갈대가 온몸을 핥혔습니다. 착지라고 부를 수 없는 추락이었지요. 등에 짊어진 장비가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왼쪽 무릎과 오른쪽 손바닥이 땅을 긁으며 찍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피가 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동안 그대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바람 소리가 맴돌았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몇 시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대숲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버렸습니다. 넓고 잘 깎인 초록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깃발들이 꽂혀 있었고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잠시 후 그것이 전동 카트 소리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이상한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 위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색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인데도 웃으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러글라이더 착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돌아봤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낡은 점퍼를 걸친 채 갈대숲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도망칠까 싶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찢긴 군복, 피투성이 손바닥, 머리에는 아직 헬멧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네. 어디서 왔어? 아가? 아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오래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박만석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20년 넘게 새벽 순찰을 해온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야생동물이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보니 군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엎어져 있었다고. 간첩이라는 생각보다 조난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건네준 점퍼에서는 담배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작업복에서 나던 냄새와 비슷했으니까요. 그분은 신고 전화를 끝내고 나서도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아날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두기가 미안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몸수색이 시작되면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게 갈대숲 안쪽으로 들어가 문서 봉투를 꺼내 마른 땅을 손으로 팠습니다. 찢긴 손바닥으로 흙을 파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깊이 묻었습니다. 위치를 눈에 새겼습니다. 주변 갈대의 꺾인 방향, 멀리 보이는 깃발의 색깔. 살아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쯤 뒤였습니다. 검은 차량 3대가 골프장 입구를 막았고 완전 무장한 병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을 죄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3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만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광고판에 음식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 저렇게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국정원 안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취조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문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소속은 어디냐? 목적은 무엇이냐? 누가 보냈냐? 접선 상대가 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훈련받은 대로였습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 어떤 질문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포로가 됐을 때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침을 따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이 4가지였습니다. 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독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취조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북한에서 흰 쌀밥은 명절에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먹었습니다. 1숟갈, 2숟갈.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담당 요원이 들어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우진이라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고 녹음기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저기를 가진 사람은 경계할 수 있습니다.
훈련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취조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24살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충성이 곧 가치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말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왔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열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열린 자물쇠는 금방 다시 잠깁니다. 하지만 스스로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몸은 이미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문서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쪽에 계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과의 대화는 그 후로도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커피를 2잔 들고 왔습니다. 한 잔은 자기 것이고 한 잔은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먼저 자기 잔을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그 잔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처음 마셔봤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괜찮았습니다. 정우진은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혼자인 사람의 눈을 알아본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방어막을 허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는 알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문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갈대숲에 묻어둔 것, 김한솔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 정우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겠다고. 당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고. 문서는 이틀 뒤에 회수됐습니다. 그 문서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그때야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김정남이 생전에 은닉해둔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목록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번호, 위장 기업 명단, 수십 명의 실명.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평양 권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보위부 개혁파 선배가 그것을 저에게 맡긴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엔 너무 위험했던 것이고 어차피 탈북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장 안전한 운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서 운반책이자 탈북자였습니다. 동시에 정우진은 며칠 뒤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저는 처음으로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무가 있었고 새가 있었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에서 취조실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빛 자체가 통제의 도구였으니까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직접 부르며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전문가가 반론을 폈습니다. 누구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그 앵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것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방송으로. 창밖으로 거리 풍경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웃고, 전화하고, 커피를 들고 바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춰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평하게 누워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꾸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그것도 낯설었습니다. 문서가 국정원 내부에서 분석되는 동안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처음 거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배웠습니다. 남한에서 쓰는 단어들이 북한과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이었고, 다른 말인데 같은 뜻이었습니다. 버스를 처음 혼자 탔을 때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라서 뒤에 줄 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마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물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쌀 한 가지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받는 것 외에 고를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가게가 없었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써봤을 때는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쳐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타이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었는데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훈련받은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진열대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유리 반사면을 확인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검은 점퍼, 짧은 머리. 각자 다른 코너에 있었지만 시선의 각도가 똑같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양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감과 동시에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는 배신자였고 배신자는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으니까요.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저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진도, 박만석 할아버지도, 주변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과자 하나를 집어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계산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걸음은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명입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2 남자는 약 20m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걸음 속도를 눈 모서리로 재고 있었습니다. 저쪽도 저를 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본 상태에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침묵이 터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위에서도 끝까지 쫓아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얼마 뒤 정우진이 요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2 남자는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북한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이미 수년째 남한 내에 잠복해 있던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저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제가 문서를 전달한 직후부터였을 것이라고 정우진은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제거 명령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그날 밤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쪽에 계셨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것을 평양이 알았다면 어머니도 이미 위험한 상황일 것이었습니다. 연좌제. 그 단어가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가족의 죄는 가족 전체의 죄가 되는 나라. 저는 탈북했고 어머니는 그 탈북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덩어리가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새벽까지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꺼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우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커피도 없이. 표정이 달랐습니다. 고정 간첩 2명을 검거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보낸 배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한에 잠입한 암살조 대장 1명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송태형.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송태형. 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공수특전부대에 처음 배치됐을 때 저를 처음 훈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냉혹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지요. 감정 없는 눈으로 훈련생들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면 말이 없고 못하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시. 그 한마디로 저는 같은 훈련을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가혹했지만 공평했습니다. 여자라서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자 훈련생들과 똑같이 뛰게 했고 똑같이 매달리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체력이 바닥나서 의식이 흐릿해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그냥 봤습니다. 쓰러지면 일으켜줬고 일으켜준 뒤에 또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만큼은 내 실력을 정확하게 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저를 죽이러 와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말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방법도 있다고. 이전 장소를 떠나 신원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으면 끝이 없었습니다. 송태형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받으면 반드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다고. 저를 이용해서 그를 유인하겠다고. 정우진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렵다고. 하지만 이게 끝내는 방법이라고. 작전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훈련 때 수도 없이 돌아다녔던 지형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급경사, 좁은 계곡, 시야가 막히는 능선. 저는 그 지형을 알고 있었고 송태형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위였습니다. 체력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경험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형은 달랐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4. 아직도 24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 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인지, 턱선인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무언가인지.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됐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잃었으니까요. 아버지도, 고향도, 익숙했던 세상도. 남은 건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오늘 이 산에서 송태형을 마주하는 것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산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북한의 산과 다르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선 하나로 이쪽과 저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예상 가능한 동선으로 걸었습니다. 미끼였으니까요. 등 뒤에 미행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공기의 변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계획된 지점까지. 좁은 계곡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태형이었습니다. 낮고 건조한 그 목소리는 훈련장에서 듣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얼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 배신자는 끝까지 찾는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살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계곡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은 막을 수 없었지만 옆으로 비켜서 방향을 꺾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에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술의 대응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가르친 사람이었으니까요. 몸이 부딪혔습니다. 바위에 등이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위에서 눌렀습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찰나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소식 아는가? 라고 쓰인 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됐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오른쪽 발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몸이 굴러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위쪽 능선에서 정우진 팀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송태영은 포위됐습니다. 그는 한순간 주변을 훑었습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을 재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나만 법으로 심판받게 하겠습니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멈췄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안 앉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우진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 구름을 보면서 이상하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동강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늘 바라보던 강.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믿었던 그 강. 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꺼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일만 남았습니다. 송태영은 끝났습니다. 문서는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에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단단하게. 내려오는 길에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구출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김한솔 측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는 울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산 아래 평지를 밟는 순간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뺨 위로. 차갑게. 오래 참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부터, 어머니의 쪽지를 읽던 날부터,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날부터 그 모든 순간을 버티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들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울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늦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진과 마주 앉아 어머니 구출 계획의 윤곽을 처음으로 그렸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압록강 인근의 루트들이 표시됐습니다. 브로커 연결망, 중국 내 경유지, 동남아시아를 통한 최종 경로. 복잡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어머니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야윈 몸으로, 하지만 살아서.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서빙을 하고 마감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머니를 데려오는데 쓰일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덜 피곤했습니다. 어떤 날은 파김치가 된 채 고시원에 돌아와서 그대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이 얇은 방이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다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어머니 쪽지를 꺼내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3문장. 밥이 없다. 추워서 못 살겠다. 아버지 소식 아는가. 종이가 접힌 자국을 따라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덮였다 접으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읽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한솔과의 접선이 성사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날 수 있다고. 장소와 시간은 알려줄 수 없지만 준비가 되면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여러 번 건물을 옮겨서 어느 소도시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 멀찍이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오래된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던 분의 딸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위태로운 어머니,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삶. 그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서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국제인권기구와 연결이 됐고 일부 내용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그리고 그 대신 어머니 구출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연결망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숨겼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봤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면서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자고. 저는 그 말을 등 뒤에서 들으며 걸었습니다. 살아서. 그 단어가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소중한 단어였습니다. 작전은 그로부터 3주 뒤 실행됐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의 위치가 파악했습니다. 함경도 쪽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평양을 떠나 그쪽으로 이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이주였는지 스스로 피하신 것인지. 어쨌든 살아 계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꺼낼 경로가 확정된 날, 저는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잡혔다는 건 동시에 그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성공하면 어머니가 살아서 온다는 뜻이었고, 실패하면 어머니가 잡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2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저는 며칠을 버텼습니다. 정우진은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검증된 사람이라고, 루트도 여러 번 쓰인 경로라고, 위험은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압록강을 건너는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강물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을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그 강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이끄는 대로 걷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차가운 강물 앞에서 결심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실지를 생각하니 제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오면 연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컸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보다, 송태영과 마주쳤을 때보다 그 침묵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저는 무릎 위에 무전기를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 내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지금 걸어가고 계시죠? 무서우시죠? 차가우시죠? 발이 시리고 숨이 가쁘고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이시죠?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딸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오시기만 하면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인지 간청인지 모를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딘가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인지 아버지인지 아니면 어머니 자신인지 어쨌든 보내는 곳도 받는 곳도 모르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짧은 신호가 왔습니다. 강을 넘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5글자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어쨌든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부터 참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한 영토에 발을 딛기까지는 그로부터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경로였습니다. 브로커가 여러 명 이어받아 이동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매일 아침 정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식 있냐고.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이동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두려움을 어딘가에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안에서 쌓였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저녁 정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도착한다고, 공항에 나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주방 아줌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집어들고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잡아줬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의 얼굴, 지금의 얼굴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야위었을지, 머리가 얼마나 새었을지, 달라진 것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일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이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진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이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발끝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닌 얼굴이 보일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 이상 새어 있었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브로커 안내인 뒤를 따라 나오는데 눈이 아직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믿어도 되는 곳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래 부르지 않아서 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걸음을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앉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뼈가 느껴졌습니다. 등이 이렇게 좁아졌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래, 천천히,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한가운데서 저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우진이 옆에서 슬며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분에게서
나는 냄새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몸이 지쳐있는 사람의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더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더 세게 안아줬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머리 위에서 울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3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정우진. 작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한 숟갈 뜨고 멈추고 또 한 숟갈 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셔도 됐습니다. 이제 밥이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만 이불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옆방에 누워서 어머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살짝 코를 고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밤 이후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조금씩 남한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며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웃지 않으셨는데 점점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 처음 가셨을 때 오래 걷지 못하셨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마트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집어보셨습니다. 오이 하나, 두부 한 모. 북한에서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부를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는 같네 라고. 저도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였습니다.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던 날, 어머니 쪽지를 받던 날,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밤. 쓰다 보면 손이 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써야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쓰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북쪽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미 이쪽으로 건너왔지만 말할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무서웠고, 떨렸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글이 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절벽 끝에서도, 칠흑 같은 허공에서도, 취조실 안에서도 그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하늘을 날았다는 것이 가끔은 꿈처럼 느껴집니다. DMZ 상공 30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으며 날던 그 밤. 조명탄이 터지고 총구가 올라오고 어머니를 생각하던 그 순간.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창가가 있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동강, 학교 가는 길,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살아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브로커를 통해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름이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어떤 날은 그 생각이 너무 커져서 글을 쓰다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시고 알고 싶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견딥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잃은 것들을 기억하는 한 사람은 그것들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나를 죽이려 불어왔지만 결국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로 데려다 줬는지는 압니다. 여기입니다. 이 창가입니다. 이 하늘 아래입니다. 같은 하늘이 북쪽에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지금도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글을 씁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십니다. 냄새가 납니다. 강냉이 죽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나만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이 됐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DMZ 300m 허공에서 그녀는 전술 교범도 탈출 루트도 아닌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오늘 꼭 살아야 합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문서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가장자리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건 임무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